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교수와 함께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양측 사망자만 1,100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크고 작은 폭력 사태나 충돌은 있었는데 이번 건은 조금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기존의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의 무력 충돌은 로켓 싸움이었다. 네. 즉,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로켓을 쏘면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언돔이라는 요격 시스템으로 요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자지구를 공습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은 하마스가 로켓도 쏘고 동시에 이육해공으로 지상군을 투입시켜서 아예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방어 담을 자르고 그다음에 부수고 넘어와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는 22개 정도 이스라엘 마을을 아예 점령을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을 많이 죽이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미사일 공격과 함께 육해공으로 전면적인 침투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마스는 표면적으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 중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하마스는 기본적으로 이슬람 무장 저항 운동이기 때문에 존재 이유 자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항전이죠. 그래서 무장 투쟁이 원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무장 공격을 한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 예,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2014년까지도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 다만 이번 무장 공격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까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민간인이 많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하마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민간인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 이스라엘의 어떤 안보 참패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또 굉장히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에 아이언돔이 좀 작동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이언돔이 지금 국내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사실 이번에 작동이 실패해서 이스라엘 측 사상자가 많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사망자만 700명, 이스라엘 측 사망자가 700, 그다음에 부상자가 한 1,500에서 2,000 정도 됩니다. 그거는 부상자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지금 대부분의 사망자가 하마스와의 무력 충돌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이 많고요. 거의 90% 사망자가 민간인이거나 군경, 즉 하마스 대원들과 교전을 벌이다가 사망한 군 경찰이고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로켓이 떨어져서 사망한 숫자는 거의 10%도 안 된다. 그렇게 10% 미만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스라엘의 어떤 양대 정보 기관이 신베트와 모사드가 있는데 이 모사드가 해외 첩보를 담당하는데 모사드가 눈치를 못 챘던 것 같다. 심지어 미국의 CIA도 이런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도 상당히 지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세계 최강의 정보부, 모사드, 그다음에 국내 정보부 신베트도 있고요. 군 정보부 또 아만이라는 군 정보부도 있는데 다 이렇게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을까? 네네. 그것이 아마 하마스가 이번에 기습 군사 공격을 하면서 노렸던 것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서 전혀 스마트폰,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감청을 아예 당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다른 조직들에게 다른 가자 주민들에게 작전에 대해서 전혀 발산하지 않도록 엄격히 단속을 했다든지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측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측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하게 돼요. 국정조사를 하든지 해서 아마 그 원인을 밝혀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헤즈볼라가 지금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공격에 가담을 했거든요. 확전 가능성 얼마나 좀 보십니까? 공격의 가담은 정확히 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일단 이스라엘이 준비 태세가 어느 정도인지, 이스라엘 북부의 준비 태세가 어떠인지,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기 위한 공격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절반이다.
이번 전쟁에 동참할 가능성은 절반이고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리아와 어떤 예멘, 이라크 무장 세력까지 참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시리아에는 시리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시리아는 사실 이란 혁명수비대 대원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헤즈볼라 대원들도 시리아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친이란 민병대들이 상당히 시리아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병대들이 가진 무기로 로켓이나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네. 네. 저희가 앞서 이제 미국 정부의 움직임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항모 전단을 전진 배치하고 전투기 편대에도 늘리기로 했는데 굉장히 좀 신속하게 지원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은 미국이 신속하게 이스라엘을 군사 지원을 한 이유는 저는 헤즈볼라의 참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왜냐하면 전선이 두 개가 형성됐을 경우 남부와 북부의 두 개의 전선에서 이스라엘을 싸울 때는 상당히 많은 무기와 탄약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이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이스라엘에 필요한 무기 자원들을 지원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의 언론 한 보도를 보니까 이란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승인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장교들이 지난 8월부터 하마스랑 협력하면서 뭐 급습하는 방안을 고안해 왔다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5차 중동 전쟁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란이 배후에 있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미국의 일간지도 얘기를 했고요, 보도를 했고요. 그러나 이란이 직접적으로 지금 이스라엘과의 무슨 전쟁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란 쪽에서 무슨 미사일을 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거나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역시도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면전,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고요. 네. 공격을 한다 해도 이제 미사일 공격이나 로켓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이란이 직접적으로 공격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요. 주변의 아랍 국가들도 사실상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이미 맺고 있습니다. 이집트도 평화협정 맺고 있고 요르단도 평화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헤즈볼라와 시리아에 있는 민병대 말고는 이스라엘 지금 현 전쟁에 동참할 어떤 단체나 아니면 주변 국가는 저는 동참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5차 뭐 중동 전쟁으로 불리는 일은 없을 거다. 조금 네, 낮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4차 중동 전쟁이 1973년 우리가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날 일어난 전쟁이라 그래서 욤키푸르 전쟁은 10월 달에 일어났다 그래서 뭐 10월 전쟁이라고 또 하는데 네네. 그게 4차 전쟁이었다면 5차 전쟁이 되려고 한다면 이집트나 시리아나 다른 주변 아랍 국가가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4차 전쟁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시리아와 이집트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시리아가 내전에 빠져 있는 시리아가 이스라엘 공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은 없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헤즈볼라 단체나 시리아 민병대는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무력 충돌은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마스도 그렇고 또 다른 무장 조직 이슬라믹 지하드도 인질을 잡고 있다. 각각 100명, 30명 인질을 가자 지구에 억류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또 보복을 예고한 상태에서 이런 인질들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상당한 큰 변수죠. 이스라엘은 지금 만약에 인질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운신의 폭이 군사작전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자유롭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가자 지구 내에 지금 뭐 100명 넘게는 뭐 130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목숨도 담보할지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또 하마스와 협상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 상당히 지금 곤혹스럽습니다.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가자 지구를 공격하기도 어렵고요. 또 다른 채널을 이용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도 상당히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서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큰 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팔레스타인 죄수랑 또 이렇게 교환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팔레스타인 측에 이스라엘 내에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죄수가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하마스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사람 전부 다 풀어줘라. 5천 명 다 풀어주면 우리가 여기 지금 잡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풀어주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과연 그 요구 조건을 이스라엘이 들어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엘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인질이 변수인 상황에서 어쨌든 보복할 가능성도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지금 현 사태가 갑자기 이제 유가를 끌어올려서 우리 경제에 어떤 어려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그다지 없고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와 관계는 그다지 없어 보이고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지금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스라엘과 관계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이제 이스라엘 쪽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발언들은 사실상 외교적으로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